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처음으로 뵙는데 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반갑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기를 맞았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침체기에 좀 접어들었습니다. 소장님은 이 전문가 입장에서 이 급격하게 침체된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뭐 여러 언론사에서 그 침체된 이유를 뭐 다각도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네.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기름값이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은 그 원인을 그렇죠. 일으키게 됐고요. 음흠. 중요한 거는 그 오일 쇼크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도 이렇게 네. 있었는데 최근에 경제가 잘 굴러가다가 네. 이런 갑작스러운 사태가 생기니까 결국은 집값이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일 쇼크가 높아지니까 결국은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 아마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만 다시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음흠. 아마 당분간은 이게 오일 쇼크 영향과 금리와 이런 달러의 그 강세를 막기가 네.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전 세계에 좀 경기 침체를 좀 야기를 했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전반적으로 오일 쇼크, 그러니까 오일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또 금리 상승과 또 여러 가지 또 고물가 시대가 접해졌고 또 원달러 환율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까지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여기에 부동산 시장까지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부동산 침체, 이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속 유무 언제까지라고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그 부동산 시장을 그 남의 나라 전쟁이 끝날 때를 기다리는 게 좀 슬프긴 한데요. 그렇죠. 사실은 그 1년 전만 해도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한 6개월 전부터 결국은 전쟁이라는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 뭐 불과 1년 전에는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갭 투자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거의 영끌이라고 소문이 날 만큼 네네네. 투자를 많이 했고요. 네. 또 결과적으로 그 지난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당분간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이 아파트라는 것이 결국은 그 건물에 대한 가치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거의 그 땅값은 많이 추락하진 않고 네. 아직까지는 집값이 우리가 하락을 하더라도 주변 전체적으로는 부동산이 땅값이 하락했을 때는 그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미국의 경제 쇼크라든가 미국의 오일 파동 또 결국은 소련과 그 옛날 우크라이나의 이런 그 러시아 쪽의 분위기가 한국에까지 오려면은 그렇죠. 전쟁이 우선 중단돼도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몸살 그 기침만 하면 한국은 부동산이 몸살이 난다 이런 맞아요. 상태인데 네. 최근에 한 6달 동안은 거의 뭐 중퇴 상태인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소위 영끌족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려들면서 그 여파로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까지 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좀 작용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또 우리나라 여기에 미국 영향 좀 상당히 받고 있는 상황 속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좀 맞물리는 상황입니다. 빨리 글로벌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앞서 말씀해주신 영끌족들 이런 문제점과 관련해서 정부가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할지 좀 궁금한데요. 근데 최근에 그 각종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결국은 그 국토부 장관께서는 뭐 그린벨트도 좀 푼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서울 강남이라든가 용산 같은 그 기존 그 움직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투자처로 보는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대폭적으로 좀 부동산 정책을 해제시켜 준다 그러는데 정책적으로 이제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네. 결국은 그 부동산이 마비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생활이 어려워지거든요. 네. 경제 논리를 보면 부동산 경기가 전체 경제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동산 규제를 많이 완화해주고 또 대폭적으로 풀어주게 되면 다시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현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네. 다른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면은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 같은 것도 네. 그 지난 정부에서는 묶어놨었는데 지금은 다시 허용시켜주고 그리고 9억이 넘는 집들도 융자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융자도 많이 내줄 수 있고 네네. 또 금리만 조금 내려준다면은 앞으로 그 조건을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한 조건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체 경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 경제가 상당히 그 막강한 파워를 좀 자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정부의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린벨트를 좀 해제를 한다거나 부동산 여러 가지 정책을 또 풀어준다는 이런 조치들이 좀 맞물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은행 대출 이율이 조금 하락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부동산 좀 시장 점차 오름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내비쳐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아직 내 집 마련의 꿈을 좀 실현하지 못하신 분들 언제쯤 내 집 마련을 해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주변 여론을 보면은 최근에 내 집을 산다는 분은 드물고요. 그렇죠. 또 이런 데는 뭐 그 장마 때 보면 소나기를 피해 가는 거죠. 일단은 당분간은 새로운 집을 찾는 것보다는 일단 현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금매물도 사실은 뭐 5억에서 10억까지 내려간 것도 있고요. 네네네. 또 어떤 곳에서는 뭐 반값 정도에 지금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결국은 그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을 파는 일이 없겠지만 연끌을 해서 어렵게 집을 산 분들은 네네. 은행 금지에 지쳐서 집을 많이 내놓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금매에다가 더 가격이 하락한 그런 그 틈새 시장을 노리려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내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올 전반기에는 아직 집을 사겠다는 분들은 좀 말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앞으로 집을 또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회사도 물량을 많이 못 늘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네. 전체적으로 최근에 뭐 길거리에 보면 그 주택이 뭐 임대 아파트를 나중에 분양받을 분들은 미리 선착순 모집해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 부동산 시장이 투명하게 돼가고 있고 네네. 결국은 새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올 상반기를 지나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마를 조금 피해서 화창한 날을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말로 이제 현금 확보를 하면서 좀 화창한 날을 기다리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전반기 주택 구매는 좀 지양하시는 거를 좀 말씀해 주셨고요. 이 2023년 이제 전반기에 부동산 규제 좀 완화 조치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더불어 2023년 하반기에 은행 대출 이율까지 좀 하향 조정되리라 좀 예상을 해주시면서 그때까지 현금 보유를 하면서 좀 6개월 동안은 좀 관망세를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동산 이야기와 함께 이 내용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빌라왕 전세 사기가 하디슈입니다. 피해자가 엄청난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네, 그동안 그 누적되어 온 것이죠. 사실 그 빌라라는 게 굉장히 그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과 그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 전세를 사시던 분들이 나중에 집을 빨리 버리고 이사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었는데 갑자기 전세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누군가가 책임질 수 없고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뭐 처음부터 뭐 사기꾼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파는 것보다는 전세가 빠르니까 또 물량을 늘리다 보니까 본의 네. 아니게 지금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네. 사실 이런 것도 전에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빌라라는 것이 건축법에서 네네네. 그 빌라라는 용어가 없어요. 오. 단지 그 빌라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다세대 주택이냐 아니면 네. 단독 다가구 주택이냐. 음. 그래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소유권이 그 주인이 한 사람이니까 훨씬 피해가 덜했는데 네. 이 빌라는 일인 뭐 한 19가구 정도 20가구 가까이가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네. 결국은 한 사람이 망해서 전세금을 못 주면 결국은 빌라 전세금을 띄게 되는데 이번에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빌라라는 시장 자체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집을 네. 결국은 그 월세로 돌아서 결국은 집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네네. 아마 전세 제도가 아파트 외에는 음. 뭐 연립주택이다, 빌라다, 뭐 오피스텔이다 이런 것은 시장 자체가 위험한 것 같아서 결국은 빌라 시장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네. 이건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아주 예견된 그런
뉴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좀 한간에서는 좀 이게 외국 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의 이제 아들이 우리나라 대학에 좀 입학을 하면서 네. 집을 알아보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전세 제도를 보고 좀 깜짝 놀란 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제도에 지금 악용을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이런 소식들도 있지만 전세 제도에 좀 이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짚어주실까요? 근데 전세는 그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렇죠. 네. 그 전세가 결국은 그 시장에는 없는 것이죠. 네. 그 지금 현재 2023년도에도 전세 시장이 과연 60년 전의 그 제도거든요. 네. 그 수십 년 동안에 있던 시장이 없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네, 네. 그만큼 거기에 전세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는데 그나마 전세를 보험을 들어서 보호가 된 분들은 살아남는데 네, 네. 앞으로는 이 전세 시장이 네. 우리나라에만 한정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없어질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그 다가구 주택은 그 개별 등기가 되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전세 시장을 그래도 내가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남아 있겠다 그러면 그 건축물 대장을 띄워봐 가지고 그 다가구 주택이라고 써 있는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네네. 주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융자도 많이 안 나오고 맞아요. 또 부동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니까 네. 그 지금까지 있었던 전세 시장은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네. 그리고 전세를 하더라도 결국은 다가구 주택 쪽으로 시장이 옮겨갈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쪽에만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 전세 제도를 좀 악용한 사례로 피해를 보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서 잠깐 살펴주셨긴 한데요. 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 경우 외에 좀 우리가 좀 주의해 볼 만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또 어떤 점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네. 예, 법적으로는 오피스텔인데 결국은 그 우리나라는 주택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네. 오피스텔은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분리돼 있긴 한데 겉으로 보기엔 아파트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은 월세를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걸 집으로 착각해서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네. 그 전세금을 띄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냥 사무실 건물을 네. 집으로 만들어서 전세를 놓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결국은 그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이 돼 있거든요. 네네. 결국은 건물을 우리가 사전에 조금만 서류를 띄워보면 얼마든지 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못 막은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그런 네. 문제가 소홀히 했던 것이 분명했고요. 또 세입자가 이제는 인터넷으로 충분히 띌 수 있는 서류를 못 띄워서 네. 피해를 막을 수밖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띄워서 네. 그 집이 아닌 경우는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도 전세로 하면 위험하다. 네. 또 상가나 사무실을 개조해서 만든 주택은 더더욱이나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안 팔리는 집을 전세로 들어오게 해서 나중에 분양시키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차라리 전세 시장을 들어가지 말고 결국은 월세로 내지 못할 경우는 일주일마다 세를 준다거나 주세라 그러죠. 주세. 외국에서는 주급이라도 월급도 3번 나눠봤는데 결국 한국에도 일주일마다 월세나 아니면 그 사용료를 주는 이런 집이 등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떼어 먹겠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는 되게 어려워요, 막기가.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무조건 그 공인중개사나 부동산만 잘못했다고 탓할 게 아니고 네네네. 내 스스로가 이 군청이나 시청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번지수에 있는 서류를 모조리 다 떼어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주택이라는 것이 명시되지 않으면 네. 일단 전세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정상적인 집을 이용해서 그 전세를 놓는 분들은 거의 한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는 그 집이 아니고 전세를 정확하게 들어가면 안 되는 집을 이미 알고 들어간 거예요. 좀 싸다는 걸로. 네네. 너무 전세가 싸다 그러면 위험한 거고요. 또 그 싸게 들어가서 나중에 나올 때 전세를 또 놓을 수 있는 없느냐 이걸 서류상으로 살펴보지 않고는 네.
전세를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반드시 피해 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전에 관련 이 서류를 철저하게 검토를 하는 게 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피스텔 또 상가를 주거용으로 좀 전환하는 경우는 좀 유의하시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주택으로 좀 명시되지 않은 곳을 좀 이렇게 좀 주거용으로 조금 전세를 놓게 된 경우에는 유의하시면서 전세보다는 월세 또 그게 부담스럽다면 주세까지도 좀 고려해 보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번외 질문 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서 이 아파트 관련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가격을 좀 접근하시긴 좀 용이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분들 좀 빌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유의를 좀 해야 할까요? 그 빌라는 요즘에 그 안 팔리는 게 사실이고요. 네. 또 이번에 전세 사기 때문에 음. 빌라 시장이 많이 그 무너졌다고 볼 수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그 안 팔리는 빌라를 뭐 LH 공사 같은 데서 빌라를 매입해 가지고 네.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그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지어진 것이 안 팔렸을 경우에는 네. 그 정부에서 사들여서 음. 그 임대 주택으로 돌리는 경우가 지금 좀 접수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그 빌라라든가 아니면 아파트가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아주 오래전에 그 주택은 임대하는 거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네. 결국은 빌라라는 주택 자체가 네네. 그 부동산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뭐 그 약간 농담 같지만 빌라는 맨손으로 들어갔다가 맨손으로 나오는 그런 집일 것이다. 네네. 근데 그때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 음. 빌라를 무슨 재개발이다, 무슨 그 조합주택이다 이런 거에 얽매여 가지고 네. 그 투기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돈을 띈 거예요. 그렇죠. 이 빌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특히 과거 20년, 30년에 지은 그 오래전에 지은 집은 빌라가 예를 들어서 20평이라면 땅 집은 10평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은 20평짜리 오래된 집을 사도 땅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투자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땅 지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건물만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빌라를 사고 나서부터는 그 집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이제 건축업자가 돈을 좀 남겨먹고 또 거기 시행하신 분들도 또 이익을 가져가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빌라는 마지막에 그 빌라를 살려고 하다가 전세로 들어갔던 사람이 결국 그 돈을 뜯기게 되는데 그렇죠. 그 빌라를 분양받아도 결국 희망이 없는 집이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빌라 그 주택은 사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월세나 아니면 월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주일마다 주는 주세? 그 주세로 그냥 당분간 사는 집으로 활용하시는 게 적합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집 마련에 그 빌라라는 집은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잠깐 이 빌라왕 이야기 잠깐 다시 돌아와 보자면요. 이 빌라왕에게 좀 이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그렇다면 이 피해액을 좀 보증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일단은 그 주택 보증보험에 가입이 된 분들은 네.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그리고 이 피해가 본의 아니게 지금 많이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네. 정부 정책이 이제 한시적으로 이분들 위해서 융자도 해준다 그러고요. 그리고 일단 그 집에서 나가지 마시고 네. 그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그 집을 뭐 어떻게든 그 원금을 해소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 집에 눌러 살면서 이건 정책적으로 법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네. 그 살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됩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게 계획적으로 이게 그 사람이 지금 죽고 없어졌지만 맞아요. 뭐 죽는다고 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피해자가 워낙 많으니까 어? 뭐 약 1,000명, 2,000명 되는데 이분들을 음. 좀 이렇게 결국은 자기들끼리 단체로 모여서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장 적은 금리로 네. 그 집을 다시 매입해야 되는. 아. 그게 전세로 들어갔지만 네. 내가 돈이 없어요. 뛰었으니까. 네, 근데 네, 네. 집은 남아 있으니까 그 집이 경매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정부에서 경매되기 전에 그 살고 있는 분들한테 한 번은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기당한 사람을 뭐 원망할 게 아니라 네.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그 살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약간의 도움을 주면 결국 국민들도 호응할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빌라 제도를 없애버리고 네. 저는 오늘 이후로 그 빌라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법에도 없는 말을 없애버리고요. 네. 이번에만큼은 나라에서 즉각적으로 도움을 줘서 이분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좀 저렴한 금리로 그게 결국은 그 빌라 입주자를 좀 도와주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많은 피해자가 속출됐던 이번 사건, 여기에 또 그 사기꾼이라고 좀 말을 할 수 있는 빌라 왕이 또 사망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맞물린 상황인데요. 조속하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장님께서 네. 주택 사업인 칼라 하우스를 우리나라 최초로 만드신 분이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좀 요즘 주거 형태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그 칼라하우스라고 네. 제가 이름을 지었었는데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 네. 자기만의 집을 가지고 좀 이렇게 자기만의 색깔대로 살려고 그래서 칼라하우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땅값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제가 본의 아니게 서울을 탈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서울을 떠났는데 떠날 때 그랬죠. 그 서울에 있는 원룸 주택이 결국은 앞으로 각광받을 텐데 땅값이 너무 오르다 보면 이 경기도나 강원도로 옮겨갈 거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기자분들한테 원룸 주택을 음. 경기도나 강원도로 퍼날르겠다. 음. 그렇게 해서 제가 강원도 가서 뭐 호텔도 지어보고 분양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네네.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아파트 값이 추락하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이제 지금 사실 그 혼자 사는 싱글족이 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음. 이 많은 사람들이 나 홀로 혼자 살 수 있는 공간을 결국은 경기도나 강원도까지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맞아요. 이런 집들이 시대적으로 꼭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우선 서울에서는 뭐 원룸 주택 하나 살려면 거의 한 5억 정도 들어가야 되지만 네. 한 경기도 끝에 가면 한 3억 정도, 또 강원도 뭐 동해안 바닷가에 가면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가격인데 네네. 그것도 이제는 저 같은 뭐 개인이 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나라에서 뭐 임대 아파트, 네. 임대 주택 그런 걸 지어서 네.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그냥 방 뭐 10평짜리 방 하나 정도는 맞아요. 평생 임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10평짜리 집을 사놓고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집도 그냥 30평 너무 크다고 봐요. 한 네. 15평 정도 지어가지고 네네. 나라에서 지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싸게 임대 주고 네네. 뭐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요, 많은 이 젊은 층들뿐만 아니라 이 집이랑 회사가 좀 가까운 도시 지역을 선호를 했다면,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집 구조, 또 뭐 집 뭐 환경들을 조금 좀 원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기도에 집을 좀 두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런 좀 세대들이 좀 많아졌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서울 인구는 지금 줄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인데 최근에 1,000만 명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경기도는 1,000만 명에서 지금 2,000만 명까지 인구가 늘고 있어요. 네. 늘고 있는 이유는 서울의 집값이 비싸니까 서울을 탈출하는 거죠. 경기도도 아파트가 가격이 뭐 싸지가 않아요. 서울에서 20억이면 경기도는 10억 가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10억도 제가 보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한 15평짜리나 30평짜리 만들 때 제가 여기 그 방송국에 올 때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30평짜리 아파트 만드는데 네. 땅이 10평밖에 안 들어가요. 어. 그리고 나머지 그 집을 10평짜리 땅이라고 해봐야 뭐 200만 원이면 그게 땅이 2억이거든요. 네. 결국은 그 집값이 30평을 지어봐야 많이 지어봐야 그거 한 3억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한 5억이 정상인 거예요. 음. 근데 이 집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평균적으로 10억이에요. 네. 저는 그 나쁜 뉴스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집값이 5억짜리 집이 네. 10억이 간다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집을 아니고. 집값이 폭락했다. 네. 뭐 10년 전에 집이 뭐 거기가 뭐 5억인데 지금 10억인데 다시 또 5억이 떨어졌으니까 10년 정도로 돌아갔다. 네. 그러니까 10년, 20년 정도 돌아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라,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렇죠. 돌아왔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땅값은 내리지 않았다니까요. 집값이 내린 건데 내린 게 아니고 집값에 대한 그 가치는 사용을 하면 원래 그 감가상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승용차를 샀는데 자동차는 같은 게 집이에요. 네. 처음에 내 차를 5천만 원 주고 사는데 한 5년, 10년 쓰다 보면 당연히 그 3천, 2천 내려오는 거예요. 집도 그런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집값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막 분통해 할 게 아니라 네. 집은 그냥 감가상각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는 땅이 좀 있는 곳으로 사는 방법을 이동하는 거죠. 아. 그래서 집 크기보다는 땅에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비싼 집값뿐만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이런 환경을 조금 추구하다 보니까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조금 흩어져 있는 인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값은 차와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이 집 크기에 너무나 좀 비중을 두지 말고 좀 다른 요인들도 조금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또 요새는요. 이런 족들이 좀 있습니다. 캠핑족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캠핑의 형태도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캠핑 그러면 그냥 빈 땅만 빌려주고 네. 거기 텐트 치고 자고 가고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한 2년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젊은 사람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네네. 일단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네. 결국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서울을 탈출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탈출하는데 네. 일단은 한 번에 바닷가까지 못 가고 뭐 경기도 끄트머리 아니면 그 강원도 초입, 뭐 홍천이나 뭐 가평, 청평 이런 데를 가시는데 네네. 결국 이런 데 가다 보니까 결국은 자연을 접해 보면 네.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대요. 아, 그래서 캠핑족이라는 게 아니라 캠핑 매니아들이 매니아들. 제가 볼 때 1년에 100%씩 늘고 있어요. 오. 근데 최근 3년 동안 네네. 한 300% 늘어났다고 봐도 돼요. 오. 그래서 캠핑 시장에 그 캠핑 용품을 파는 가게는 네. 정말 그 호황이에요. 장사가 잘 되고 그런 것 그다음에 같더라고요. 그 네. 캠핑장이 될 만한 물이 좀 있거나 경치가 좋은 곳은 네. 다 이미 캠핑장이 들어서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음. 내가 캠핑장 가서 놀고 캠핑장 가서 주말에 쉬고 오는 건 자연스러운 행동이 돼버리고 조금 발전하니까 글램핑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 텐트도 맞아요. 치고 네. 또 몸만 가면 뭐 고기도 막 거기서 구워 먹을 수 있고 가족끼리 거기 캠핑장 갔다 오면 그나마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캠핑장 그 문화는 앞으로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캠핑 말씀해 주셨고 또 글램핑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또 좀 SNS를 좀 많이 하는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초호화 럭셔리 캠핑까지도 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떤 좀 트렌드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캠핑카를 국내 그 화물차를 개조해서 네. 자기가 직접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몰고 다니는 거는 한 1년 몰다 보면은 네. 지겨워지거든요. 오. 그리고 막상 차를 갖다 세워놓으면 여행 갈 때만 차를 그 끌고 가 나머지는 어딘가에 세워놔야 되는데 네. 그게 스트레스예요 또. 아, 그러네요. 그래갖고 한 2년 오. 정도 지나면 이분들이 음. 그 자기 집과 멀리 갖다 놓더라고요. 아,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는 트레일러를 사요. 네. 그냥 엔진이 없는 거 사서 끌고 다녀요. 차는 차대로 갖고 다니고. 그래서 캠핑카에서 결국은 지금은 그 캠핑 트레일러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캠핑카가 뭐 캠핑카 자체가 비싼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미국 거냐 한국 거냐 아니면 그 우리가 가내 공업에서 잠깐 그 일반 기업에서 만드는 거냐. 근데 처음에는 싼 걸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가격이 높아져 가지고 네. 지금은 캠핑카가 아주 럭셔리한 게 뭐 그 비싼 건 1억이 넘는 것도 있어요. 네. 싼 거는 3천만 원 정도. 어. 그래서 이 캠핑카 문화가 네.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누군가가 어디 가서 재미있었다 그러더라 그러면 그냥 너더라도 거기에 올인해 가지고 네. 지금 주말에 바깥에 외곽도로에 가시면 그 차를 끄고 다니는 게 되게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눈에 보일 정도면 엄청나게 발전한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 최근에도 좀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좀 관련 연예인이 좀 캠핑카를 좀 초호화 럭셔리로 꾸미면서 더욱더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캠핑카 문화도 캠핑에서 유래돼서 글램핑까지 또 캠핑카 이렇게 초호화 럭셔리 캠핑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캠핑카를 또 한간에는 이 그 주거의 형태로도 좀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뭐 오래전부터 제가 미국도 가보고 네. 다른 나라도 가보면 다른 나라 뭐 유럽에서는 유럽 마을마다 캠핑장이 다 있어요. 그래갖고 누구나 캠핑장을 쓸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는 또 캠핑카를 안 타고 다닐 때는 거기다 그 우리 마당이 아니지만 나라에서 아니면 그 지자체에서 만드는 그 주차장에 파킹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외국처럼 도로가 이렇게 캠핑카를 몰고 다닐 만큼 넓지가 않아요. 운전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막상 그걸 몰고 가다 보면 일반 승용차 몰듯이 몰면은 상당히 그 문제가 많아요. 사고도 많이 날 수 있고. 그래서 캠핑카를 수입해다가 네. 그 집 대신 쓰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특히 미국에서는 뭐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캠핑카에서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문화가 한국에 온 거죠. 그래서 한국은
땅이 전경이 좀 좋고 주변에 냇물이 좀 있고 그러면 거기다가 캠핑 트레일러장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일명 캐러반이라 그러는데 아, 그 그렇네요. 캐러반을 정착시켜 놓고 아, 사람이 몸만 가는 거죠. 네네. 그래도 캐러반에도 한 가족이 오는 경우는 그 하나면 되겠지만 뭐 아들, 손자 뭐 이렇게 여럿이 한 2, 3대가 가게 되면 커다란 캐러반 그다음에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집당 한 10명이 잘 수 있는 게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최근에 다 대여섯 명이 갈 수 있는 거는 그 대형 캐러반이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그 펜션이나 이런 데 그 영업을 하는 분들이 그 집 대신 캐러반을 이용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과거처럼 이제 집을 지었다 빨리 안 팔리면은 또 회수하기 어려우니까 그죠. 차라리 그 캠핑 트레일러 큰 거 캐러반을 사가지고 빈 땅에 정착시켜 놨다가 나중에 실증 나면 다시 다른 데로 이동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바뀌고 있다. 네. 그 매니아층이 세 가지예요. 텐트를 치고 가서 자는 사람, 또 내가 엔진이 붙어 있는 그 자동차 캠핑카를 끌고 가는 사람, 또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캐러반을 캐러반. 좋은 경치에 정착시켜 놓고 필요할 때만 예약해서 가는 경우. 네. 근데 지금 인기 있는 것은 정착형 그 캠핑카가 캐러반. 상당히 인기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캠핑카 시대가 좀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캠핑카를 주거 대용으로 쓰는 이 외국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점점 정착을 좀 하고 있는 모습, 또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모습 짚어 주셨는데요. 자, 이제 앞서 우리 처음 초기에 캠핑 문화는 텐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이 캠핑카를 끄는 이런 좀 문화가 좀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 캠핑카를 정박시켜 놓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카라반 문화도 조금 다양하게 이런 여러 트렌드가 좀 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건 카라반족들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캠핑카 이 문화가 우리나라에 흡수된 요인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3년 이 부동산 시장 전망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 이렇게 불황이다,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집을 사라. 이건 또 제가 또 배신인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이게 제가 되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서울에서 결국 제가 원룸 사업을 오래 해서 그 얻은 결론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속초라든가 강릉 같은 동해안을 가보시면 갑자기 바닷가에 쑥 올라와 있는 그런 건물들 많이 볼 수 있을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건물들이 그 법률적으로는 생활형 숙박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생활도 할 수 있고 숙박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집을 하나 가질 수 있는데 그게 1가구 2주택이라는 그 현행법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한 10평짜리지만 그 20평을 사면 전용 면적이 1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집만 경기와 상관없이 잘 팔리고 있고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집이죠. 왜 잘 나가냐? 이거는 일단 건물이 한 2, 30층 올라가면 네. 동해안 바다가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서울에서 네. 뭐 자기 형편이 안 좋아서 동해안 가는 분도 계시고 또 기분 좋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또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한꺼번에 가는 경우 있고 지금 동해안 고속도로만 밀려요. 경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경기가 좋아도 사람들이 동해안을 가고 있고 경기가 안 좋아도 가고 있고 결국은 이 상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부동산에 집값이 내린다고 해서 나머지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은 평균 한 채 2억 정도 가는데 네. 보통 그 집을 사는 분들은 한 달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소액 투자 뭐 2억이 소액은 아니지만 또 1, 2억 가지고 투자를 할 바에는 저는 동해안에 있는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연구한 건데 가보니까 갑자기 그 뭐 양양 같은 경우는 그냥 허허 벌판인데 네. 뭐 호텔 허가가 지금 한 10개 정도 났어요. 그런데 그 10개면 그 하나당 방이 500개거든요. 500개니까 5천 세대가 들어서는데 분양이 거의 90%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사는 사람이 호텔 주인이 자기가 방이 500개면 500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2023년도에는 망할 수 없는 네. 절대 안 망하는 그런 시장을 찾아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뷰예요. 뷰. 뷰. 바다 뷰. 네네. 바다가 안 보이면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설악산을 자주 가는데 네네. 설악산 밑에 보면 그 여관촌이 있어요. 숙박촌이. 네네. 그게 30년 전에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바다가 중요한지 몰랐어요. 잔뜩 지어놨는데 지금 다 폐허가 됐어요. 망해가지고. 네, 근데 안 보이니까. 그 네. 돈으로 양양 바닷가에 땅을 사가지고 만약에 거기다 호텔을 지었으면 네. 지금 그분들이 대박 났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랬겠네요. 네. 어떤 시각으로 부동산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동해안에 있는 그 대한민국의 뷰는 전 세계 어떤 외국인들도 와서 만족해 하거든요. 거기다 서핑이라는 굉장히 큰 문화가 있고 또 강릉이나 속초 같은 그 뭐 먹거리가 너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망해도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네. 우리가 아까 캠핑 문화, 네.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좋은 맞아요. 방법, 그다음에 그 동해안에 있는 생숙, 소위 말하는 그 호텔형 숙박 시설, 이것은 시장이 계속 무궁무진할 거다. 그래서 혹시나 종잣돈이 생기신다면 네네네. 그쪽으로 살펴보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네. 그 실제 가서 확인도 해보시고 사용도 해보시고 음. 뭐 요즘에 보면 각종 그 사이트에서 그 입력을 시키면 그 홍보가 많이 나와 있어요. 먼저 가서 집을 하룻밤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건 신종 투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되는 얘기는 동해안에 있는 그 숙박시설은 반드시 성공할 거다. 네. 그리고 제주도는 많이 실패한 게 사실이에요. 거기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저번처럼 접근성이, 날씨가 안 네. 좋고 그러면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면 돈이 몇 그렇네요. 배로 들어가고 네. 결국은 후회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그 섬 말고 다리가 연결돼 있는 도시에는 앞으로 이런 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설 거예요.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지어지고 있고 네. 지금 정확하게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그 100개 현장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 100개 현장은 굉장히 호황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 번쯤 안 사더라도 그 구경도 해보시고 검토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시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하느냐가 좀 관건이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이 경기와 상관없이 잘 달리고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말씀해 주신 캠핑뿐만 아니라 이 호텔형 숙박 시설과 또 생활형 숙박 시설까지도 좀 검토를 해보시라 말씀해 주셨고요. 그만큼 이 상품성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는 점도 여러분 눈여겨보시고요. 또 계속해서 조금 강조해 주신 게 오션뷰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높은 은행 뭐 대출 이율도 있겠고요. 부동산 좀 하락세 좀 여러 가지로 맞물린 상황 속에서 앞서 조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일단 그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그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한 20년 동안 지켜봤는데 네네. 20년간 그래 언제 뭐 부동산 경기가 좋았었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부동산 경기가 좀 집값이 오르고 경기가 안 좋으면 집값 내려가고 그건 사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냥 부동산은 사실은 그 식혜 같은 거예요.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걸 흔들어보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동안 전 정권에서는 많이 흔들었죠. 또 젊은 분들이 쉽게 돈을 벌려고 갭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그쵸. 근데 그런 문화가 앞으로 이제 2023년도에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너무 돈을 부동산을 가지고 언제 한번 한탕해야 되겠다. 돈을 크게 벌어야 되겠다. 이런 건 부동산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은 정직한 건데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고 부동산을 돈 버는 수단으로 또 그 집에 계시는 그 신랑들은 나가서 돈을 벌죠. 그 부인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결국 돈 버는 기계로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동산은 이용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보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은 반드시 뷰와 이용의 가치 네. 그리고 내가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대신 큰 건물이라야 된다. 뷰가 좋으려면 건물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홀로일수록 좋아요. 앞으로는. 이 아파트형 호텔은 나홀로일수록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최문섭 서울 부동산 경제연구소장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